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그 둘 사이에는 때로 까마득한 절벽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윤명숙 여사는 평생을 그 절벽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청담동의 고즈넉한 저택에 울려 퍼지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 그 섬세한 울림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법한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선에서 출발합니다. 윤명숙 여사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삼시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어우러져 완벽한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며느리, 강세라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정중했습니다. 그녀는 명품백을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윤 여사에게 다가왔죠. 오늘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선물 하나 골라왔어요. 세라가 건넨 상자를 받아든 윤 여사의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런 선물이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뜯어보니 역시나 프랑스산 차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윤 여사가 평소에 가장 즐겨 마시는 브랜드였죠. 어머나, 고맙다 세라야. 넌 어쩜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아니?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우 오빠는 어디 계세요? 회사에서 늦는다더구나. 요즘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뭐 그리 복잡하다나. 윤 여사가 나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 진우에 대한 걱정은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너무 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특히 재벌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늘 의문이었거든요. 세라는 윤 여사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 때문에 걱정 있으세요? 걱정이야 늘 있지. 그래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윤 여사가 세라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죠. 진우는 사람은 참 좋지만 사업은 또 다른 세상이잖니. 바로 그때 세라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죠. 하지만 금세 다시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빠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죠. 세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한 식사 시간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세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죠. 윤 여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세라가 진우 대신 회사를 이끈다면 어떨까?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저 막연한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윤 여사는 아직 세라의 진짜 모습을,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야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세라의 세심한 배려와 명석함에 감탄하며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 홀로 남은 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세라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가족 같은,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윤 여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단단한 믿음이 곧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윤 여사는 오랫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세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지켜봐 왔어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평생의 경험으로 체득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길 바랐습니다. 세라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동시에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자라났죠. 윤 여사는 믿을 만한 지인들과 짜고 투자 실패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 것처럼 꾸몄어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 자산들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꽤나 복잡한 작업이었죠. 평생을 재계의 거물로 살아온 그녀에게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세라야,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라는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실 내가 좀 난처한 일이 생겼단다. 윤 여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투자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개인 자산이 전부 묶여서 세라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니, 설마 심각한 상황이신가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윤 여사는 그 걱정 속에 희미하게 섞인 다른 감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10억 정도만 급하게 빌릴 수 있을까? 물론 이자도 두둑이 쳐서 꼭 갚을게.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세라의 얼굴에 수만 가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계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 여사의 예리한 눈은 그 모든 변화를 똑똑히 포착했어요.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세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단 3초. 그 찰나의 시간이 윤 여사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완벽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보인 아주 작은 망설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작은 돈이 아닌데. 윤 여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내일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세라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어딘가 모르게 달랐어요. 어딘가 억지스럽고 계산적인 느낌이 선명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세라의 그 3초를 몇 번이고 되새겼어요.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았습니다. 누구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액수였죠. 하지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머니처럼 사랑한다면 그런 망설임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오후 세라는 약속대로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금이 아닌 수표 뭉치였지만 확실히 10억 원이었어요. 어머니, 이걸로 괜찮으시겠어요? 세라가 수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라야. 윤 여사가 수표를 받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이 돈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사실 윤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와 진우의 개인 계좌, 투자 현황, 그 모든 것을요. 그들이 가진 유동 자산으로는 10억이라는 거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라는 대체 어떻게 이 돈을 준비한 걸까요? 그날 저녁 윤 여사는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세라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파악해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명백한 불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3초의 망설임이 유령처럼 그녀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조사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세라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임시로 빼낸 것이었어요. 물론 명백한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도 아니었죠.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셈이었으니까요. 윤 여사는 그 순간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라가 자신을 위해 그런 위험까지 감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세라가 회사 계좌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큰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위치를 넘어선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라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밤새도록 위태롭게 흔들렸죠. 아직까지는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컸지만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 여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라에 대한 자잘한 의심들을 떨쳐내고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빌린 돈을 갚은 후 세라가 보인 태도가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라는 돈을 돌려받으면서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 언제든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세요. 라며 따뜻하게 말했거든요. 세라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윤 여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진우 없을 때 우리 둘이서만 좀 보고 싶구나. 그날 저녁 청담동 저택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 여사가 평소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어요. 수많은 책들과 고풍스러운 골동품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죠. 세라야, 나는 네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윤 여사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라의 눈동자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는 좋은 아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들이지. 하지만 윤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경영은 달라. 사업은 때로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해야 하고 번개 같은 판단력이 필요한데 우리 진우에게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해. 세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충분히 배우고 또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문제야. 윤 여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 눈 깜짝할 새에 변하는 세상에서 회사가 뒤처질 수는 없잖니. 세라는 윤 여사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윤 여사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는 네가 이 그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서재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라의 얼굴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네 능력, 네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면 네가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어. 윤 여사가 세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죠. 세라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그런 큰 책임을 질 자격이 있을지.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결정했어.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진우와도 이야기해야겠지만 아마 이해해 줄 거다. 그 아이도 네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세라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윤 여사는 오랜만에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거대한 그룹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세라라면 분명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보다 빨라졌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오네. 세라의 목소리는 윤 여사 앞에서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계산적이었죠.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건가? 아니,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저 영감탱이가 나를 완전히 100% 확신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거든. 세라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조심해. 윤명숙 회장, 생각보다 여우 같은 사람이야. 알아. 하지만 이미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왔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야. 세라의 입꼬리에 서늘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윤 여사는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세라는 권력에 대한 검은 야망을 품고 잠들었죠. 아직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지막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평온했던 일상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윤 여사는 늘 그랬듯 아침 7시에 일어나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뉴스는 달랐습니다. 속보 장상그룹 내부 고발 제보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윤 여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화면에는 장상그룹 본사 건물이 크게 비치고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회계 조작과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로 알려졌으며 특히 경영진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여사는 급하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회사 법무팀에 먼저 연락을 했죠. 김 팀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법무팀장의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구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제보인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 자금 흐름, 심지어는 비공개 회의록 내용까지. 윤 여사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대체 누가? 그리고 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와 진우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봤다.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라는 조용히 윤 여사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떳떳하다면 분명 억울한 일은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윤 여사는 세라의 그 말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것 같았거든요. 세라야, 혹시 회사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은 없었니?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라니요? 세라가 되물었어요. 최근에 누군가 중요한 회계 자료나 회의록 같은 걸 요구했다거나. 세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모든 부서 일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검찰 수사팀이 회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장상그룹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회사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윤 여사는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대체 누가 내부 고발을 했을까? 회사 내부 사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아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임원급 이상, 그것도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몇 명에 불과했죠. 그때 문득 세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세라는 회사 업무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왔어요. 윤 여사가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말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회계팀, 기획팀, 심지어 법무팀까지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윤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세라가 그럴 리 없다고, 아니,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어. 자신을 다독였거든요. 자신이 후계자로 점 찍어놓은 사람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찰 리가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윤 여사 개인의 자금 관리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야. 윤 여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탁탁탁 소리를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의 그 3초간의 망설임, 회사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낸 일, 그리고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던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세라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은 윤 여사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만약 정말로 세라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십 년간 재계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것이 결코 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윤 여사는 먼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은밀하게 연락했어요. 한 명은 20년 넘게 자신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김 실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찰 출신으로 현재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오랜 지인 박 변호사였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좀 만날 수 있겠나? 윤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지극히 조심스러웠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어디서 뵐까요? 청담동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1시간 후 세 사람은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 모였습니다. 윤 여사는 자신의 끔찍한 의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박 변호사,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반격하고도 남습니다. 김 실장, 강세라가 최근 몇 달간 접촉한 사람들, 받은 자료들,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볼 수 있겠나? 김 실장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님. 쥐도 새도 모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간 윤 여사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세라 앞에서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당황하고 무력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였어요. 빗발치는 언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고 검찰 조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물밑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가져온 자료들은 윤 여사의 추측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강세라 씨가 지난 6개월간 외부 인사들과 비밀리에 만난 기록입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윤 여사의 얼굴이 점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투자회사 임원들, 경쟁사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언론사 간부들까지 세라는 아주 체계적으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비밀리에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강세라 씨가 몰래 복사하고 빼돌린 회사 기밀 자료들입니다. 대부분이 대외비 문서들입니다. 윤 여사는 그 자료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세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 이 정도면 충분한가? 네, 회장님.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탈일 정도예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윤 여사는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리석은 승부가 아니었어요. 그녀 또한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세라가 구축한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파악했어요. 그들이 세라와 만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오고 갔는지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건드리는 곳마다 문제가 터져나왔어요. 투자회사 임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고, 경쟁사 관계자는 기업 기밀을 빼돌렸으며, 언론사 간부는 돈을 받고 기사를 거래했습니다. 세라가 공들여 만든 네트워크 자체가 거대한 불법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윤 여사가 박 변호사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윤 여사는 자신만의 진짜 무기도 꺼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진짜 인맥들이었습니다. 검찰, 언론, 재계의 거물들. 이들은 세라의 그 얄팍한 네트워크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권력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기사들이었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세라야. 어느 날 저녁 윤 여사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지? 언론에서 너까지 의심하는 것 같던데. 세라의 얼굴에 잠깐 긴장감이 스쳤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사실이 아니니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윤 여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라가 뼛속까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세라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 여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일제히 독초가 되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세라가 접촉했던 투자회사 임원이 내부 자거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세라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강세라 씨가 장상그룹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세라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 뉴스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서 윤 여사가 그 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에요. 세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윤 여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널 의심하기 시작했어. 알잖니? 연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야. 그 말에 세라의 눈빛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연기라는 단어에 정확하게 반응한 거였어요.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세라가 몰래 복사했던 회사, 기밀 문서들의 존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이었어요. 그녀가 한밤중에 사무실에서 자료를 빼돌리는 모습이 담긴 선명한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함께 공개됐죠. 이건 대체 어떻게?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라야, 이게 정말이야? 네가 정말 회사 자료를... 오빠, 나는 그게... 세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 여사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라야,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 순간 세라의 완벽했던 가면이 와르르 완전히 벗겨져 내렸어요. 더 이상 착하고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였죠. 어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세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언제부터 알았지?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10억을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부터요. 그때 어머니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세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지금 두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우야. 윤 여사가 아들을 돌아보며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지. 세라가 마침내 추악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들 모든 걸 손에 넣는 거 말이에요. 그럼 나에 대한 사랑도, 가족에 대한 애정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어요. 사랑? 세라가 경멸하듯 비웃었어요. 푸훗. 오빠는 그저 이 집안에 들어오기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 잔인한 말에 진우가 와르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검찰이 세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했고 언론은 연일 그녀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강세라 씨는 대학 시절부터 재벌가 남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류층 진입을 꾸준히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쉴 새 없이 이어졌어요. 며칠 후 세라는 배임과 업무상 횡령, 그리고 증권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세상 앞에 완전히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순간이었어요. 윤 여사는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지독하게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어쩌면 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였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진우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자책감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을 거예요.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또 한 번 배우는구나. 윤 여사는 쓸쓸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안에 닥친 슬픔을 씻어내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거나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세라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장상그룹은 다행히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언론들은 이제 윤 여사를 화려한 복수에 성공한 철의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 자신은 전혀 여왕 같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쾌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묵직하게 남아있을 뿐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넘게 방에 틀어박혀 있던 그가 처음으로 제대로 건넨 말이었어요. 그래, 끝났다.
윤 여사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요? 윤 여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이 손을 놓으려고 한다. 네? 뭐라고요? 진우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예회장직도 내려놓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날 거야. 이제 네가 해야 할 때가 됐어. 진우의 얼굴에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야. 나도 처음부터 모든 게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어.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윤 여사는 공식적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어요. 언론들은 또 한 번 떠들썩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산그룹 윤명숙 전 회장의 화려한 복수극이 막을 내리며 이제 장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앵커가 힘주어 말했어요. 하지만 윤 여사는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로 조용한 산책을 나갔어요. 청담동 골목길을 아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봤죠. 사람들은 복수라고 말했지만 이게 정말 복수였을까요? 윤 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단지 감춰져 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을 뿐이었거든요. 세라가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승리의 기쁨 대신 이렇게 깊은 슬픔만 남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윤 여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 여사는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저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윤 여사가 생각했습니다. 만약 재벌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랑을 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너무 늦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온 윤 여사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저택이 보이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크고 텅 빈 집에서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문득 세라가 있을 때 잠깐이나마 느꼈던 가족의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비록 그것이 철저한 연기였고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결국 거짓된 행복이라도 행복은 행복이었구나. 윤 여사가 씁쓸하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지켜야 할 것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음 날 아침에 해야 할 그녀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윤 여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와 작은 모니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보기 위해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라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라 첫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들 진우가 세라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그날을 녹화한 것이었죠.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다가 서서히 추억 속 영상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강세라예요. 앳된 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세라는이 정말 인형처럼 아름다웠어요.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우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긴장한 듯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예쁜 아가씨네. 우리 진우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더니 그럴만했구나. 화면 속 윤 여사도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세라는 정말로 몹시 긴장한 것 같았어요. 차를 마실 때도 손을 조심스럽게 모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세상의 모든 여자들처럼 보였죠. 어머니, 제가 요리를 조금 배웠는데 언제 한번 꼭 해드리고 싶어요. 세라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올 때 한번 부탁해볼까? 윤 여사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맛있게 해드릴게요. 세라의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영상을 보던 윤 여사의 눈에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세라는 정말 한없이 순수해 보였거든요. 혹시 처음에는 진심이었던 걸까요? 혹시 어느 순간 무언가 잘못되어 변해버린 걸까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진우와 세라가 서로를 보며 해맑게 웃는 모습, 윤 여사와 세라가 나란히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제가 과분할 정도로. 세라가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진우가 너를 많이 사랑하나 보구나. 윤 여사가 세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세라의 눈에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지독한 연기였을까요? 윤 여사는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 같았어요. 함께 웃고 떠들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결혼하려고 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아이고, 축하한다. 윤 여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라가 고개를 살며시 숙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진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내가 정말 기쁘다.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때 화면 속 세라가 윤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진짜 친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제 평생에 절대 없을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서재는 다시 깊은 고요함에 잠겼어요. 윤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의 마지막 말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귀에 밝혀 맴돌았어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실망시켰죠. 아니, 실망을 넘어 배신했습니다. 윤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과거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거실을 지나면서 윤 여사는 잠시 걸음을 멈춰섰어요. 세라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그 소파를 텅 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사람은 다 혼자인가 봐. 윤 여사가 들릴 듯 말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들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곳이었거든요. 문을 닫으며 윤 여사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마치 세상에 믿을 사람은 끝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배운 사람처럼. 이것으로 윤명숙 여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믿음과 배신, 사랑과 야망이 비극적으로 얽힌 한 재벌가의 슬픈 이야기였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또다시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